매일 아침 출근길에 커피값 아끼고 또 가계부 꼼꼼하게 쓰시면서 여러분 진짜 알뜰하게 돈 모으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매달 월급 통장 보면 뭔가 얄팍해지는 느낌? 혹시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네, 저도 매달 느낍니다. 그쵸. 나의 씀씀이가 막 해퍼진 것도 아니고 또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온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근데 만약에 그 이유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 정부가 조용히 채권 시장에서 무려 225조 원이라는 엄청난 빚을 냈기 때문이라면 어떠시겠어요? 와, 225조예요. 아주 흥미롭고도 서늘한 질문이네요. 사실 우리는 흔히 거시경제의 거대한 숫자들하고 내 지갑 속의 돈이 되게 별개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들은 보이지 않는 아주 강력한 파이프로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맞아요. 오늘 우리가 심층 분석할 주제가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청구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탁월한 통찰을 보여주시는 분이죠. 저자 마나월드님의 분석글을 바탕으로 이 현상의 밑바닥까지 한번 파헤쳐볼 건데요. 참고로 가끔 마녀월드라고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신데 마녀가 아니라 마나월드입니다, 여러분. 네, 마나월드님이시죠. 근데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정부의 지출이라던가 국가 채무, 추경, 또 민생 지원금 같은 주제들은 사실 현실에서 좀 정치적으로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거든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저희 방송은 특정한 정치적 입장을 지지하거나 비판하려는 의도가 정말 전혀 없습니다. 오직 저자 마나월드님이 제시한 현실 데이터, 그리고 경제적 분석틀을 바탕으로 원문에 담긴 시각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전달해드리는 데만 집중할 겁니다. 네, 아주 좋은 전제입니다. 그리고 이 분석이 가진 가장 큰 특징이자 훌륭한 점을 하나 더 짚고 싶은데요. 원문 저자가 매 논의 단계마다 여기까지는 공식 데이터로 확인되는 팩트이고 여기서부터는 나의 논리적 해석과 가설이다.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그게 진짜 훌륭하더라고요. 저희도 오늘 그 원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팩트와 가설을 분리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시간은 코스피 5천은 경제정책인가 자산채널 이동인가 시리즈의 두 번째 시간이죠. 맞습니다. 1편 내용 기억하시죠? 당연하죠. 1편에서 우리는 코스피 5천이라는 목표가 달성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 대전제를 설정했습니다. 첫째, 시장 금리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둘째, 정부 재정이 민간 시장의 자금 수요를 압박하지 않아야 한다. 완벽하게 요약해 주셨네요. 그래서 오늘의 미션은 아주 심플합니다. 과연 2026년 현재의 현실 데이터가 이 두 가지 전제를 충족하고 있을까요? 저자의 깐깐한 기준을 빌려 채점해보는 겁니다. 결론부터 살짝 스포일러를 하자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두 전제 모두 성적표는 처참한 F 판정입니다. 네, 완전히 F죠. 도대체 왜 이런 참담한 성적이 나왔는지 제4장 정부의 지갑 상태, 그러니까 재정과 채무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2020년 예산안에 찍힌 거대한 숫자들을 한번 꺼내볼게요. 정부가 거둬들이는 총수입은 675.2조 원인데 나가는 총지출은 727.9조 원입니다. 네, 단순 계산으로도 52.7조 원의 구멍이 났습니다. 이게 GDP 대비 마이너스 1.9%에 해당하는 수치인데요. 이걸 공식 명칭으로는 통합재정수지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숫자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착시 효과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맞아요. 이 마이너스 52.7조 원이라는 수치 안에는 엄청난 착시 효과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 같은 사회보장성 기금이거든 흑자, 약 55조 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55조 원요? 네, 그러니까 이건 미래 세대 연금을 주려고 차곡차곡 쌓아두는 돈이지 정부가 당장 마음대로 꺼내 쓸 수 있는 여윳돈이 아니잖아요. 무슨 뜻인지 단번에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이건 마치 제가 가계부를 쓸 때, 나중에 대학 보낼 때 쓰려고 따로 모아둔 대학 등록금 적금 통장이 있는데 이번 달에 생활비가 마이너스 났다고 그 적금 잔액이랑 슬쩍 합쳐놓고는 여보 우리 집 이번 달 흑자야 이렇게 우기는 거랑 똑같은 거네요. 네, 완벽한 비유입니다. 그 억지스러운 대학 등록금 적금을 빼고 진짜 이번 달 생활비에서 얼마나 구멍이 났는지 순수하게 계산한 것. 이걸 관리재정수지라고 부릅니다. 관리재정수지. 네, 이게 진정한 실질 적자죠. 그 숫자는 무려 마이너스 107.8조 원입니다. GDP 대비 마이너스 3.9%에 달하는 진짜 엄청난 규모예요. 와, 한 해 실질 적자가 무려 108조 원에 달한다고요? 아니 그럼 이 어마어마한 펑크를 도대체 어떻게 메우고 있는 건가요? 결국 빚을 내는 거죠.
채권 시장에서 국고채를 발행해서 메우고 있습니다. 자, 숫자를 천천히 짚어드릴게요. 올해 발행되는 국고채 총액이 225.7조 원입니다. 225.7조 원? 네. 이걸 두 가지로 쪼개서 보셔야 하는데요. 먼저 예전에 빌린 빚의 만기가 돌아와서 그걸 갚기 위해 다시 빌리는 돈, 즉 차환이 116.2조 원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올해의 구멍을 메우기 위해 순수하게 새로 내는 빚, 이 순발행이 109.4조 원이죠. 그래서 합쳐서 총 발행액이 225.7조 원이 되는 겁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제가 반론을 하나 제기해 볼게요. 정부가 빚을 내는 게 꼭 나쁜 건가요? 지금 기업도 힘들고 평범한 가게도 팍팍한데 경제가 어려우면 정부가 빚을 내서라도 시장에 돈을 풀고 살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주 날카롭고 당연한 의문입니다. 경제가 위기일 때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교과서적인 정답이죠. 하지만 문제는 비율과 상황입니다. 이 빚이 계속 누적되면서 2026년 국가 채무는 약 1,414조 원이 되었습니다. 1,414조 원이요? 네,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국가 채무가 GDP 대비 50%를 돌파해서 51.6%를 기록하게 된 겁니다. 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앞자리가 5로 바뀌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과거의 궤적을 보면 지금 상황이 얼마나 비정상적인지 확연히 드러납니다. 코로나 이전, 8년 전인 2018년의 데이터를 볼까요? 그때는 비교적 평화로운 시절이었죠. 당시 국고채 총 발행은 95.8조 원, 순발행은 24.8조 원이었고 국가 채무는 680.5조 원이었습니다. 잠깐만요. 2018년에 순수하게 새로 낸 빚, 그러니까 순발행이 24.8조 원이었는데 지금은 109.4조 원이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8년 만에 총 발행 규모는 2.4배로 늘었고 국가 채무 전체는 2.1배나 폭증한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전문가로서 제가 통찰을 하나 더 하자면 가장 심각한 문제는 코로나 같은 거대한 쇼크가 터졌을 때는 비상 상황이니까 당연히 빚을 내는 게 맞지만 지금은 그런 비상시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빚을 내는 행위 자체가 정부의 일상적인 재원 조달 수단으로 전락해버렸다는 점입니다. 아, 비상수단이 일상이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평시인데 맨날 마이너스 통장을 긁어서 생활비에 보태 쓰고 있다는 거군요. 사실 2025년에도 31.8조 원 규모의 추경이 있었잖아요. 그중에 국채 발행이 21.1조 원,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민생지원금으로 약 12조 원이 풀렸습니다. 제 아까 논리대로라면 그 돈이 소비를 팍팍 진작시켰어야 했는데 실제 효과는 어땠나요? KDI의 냉정한 분석 결과를 보면 현실은 좀 달랐습니다. 지원금으로 인해 소비가 진작된 효과는 42.5%에 불과했거든요. 절반도 안 되네요. 네. 나머지 57.5%는 어차피 내 돈으로 사 먹을 밥을 지원금으로 대신 결제한 대체 효과였습니다. 새로운 소비가 창출된 게 아니란 거죠. 게다가 이 42.5%의 반짝 효과마저도 24개월 이내에 완전히 소멸한다고 분석됐습니다. 아, 경제의 기초 체력을 길러주는 보약이 아니었군요. 그러니까 이건 체력을 근본적으로 회복시켜주는 게 아니라 병원에서 너무 피곤할 때 잠깐 맞는 링거 한방 같은 거였네요. 맞을 때는 잠깐 반짝하지만 결국 체력이 생기는 건 아닌가요? 아주 찰떡 같은 비유입니다. 근데 더 무서운 건 그 링거 값이 전부 어마어마한 이자가 붙는 빚이라는 겁니다. 이자의 무게를 한번 볼까요? 2018년에 약 18조 원 수준이던 국채 이자가 2026년 정부안 기준으로 36.4조 원으로 2배 이상 뛰었습니다. 세상에, 이자만 36조 원이요? 네, 더 충격적인 건 2029년 전망치입니다. 그때는 이자만 42조에서 45조 원까지 늘어날 전망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는 전체 R&D 예산이 35.3조 원이거든요. 이미 빚을 갚는 이자 비용이 미래를 위한 투자를 추월해버린 겁니다. 와, R&D 예산을 이자가 추월했다니 진짜 충격적이네요. 근데 일각에서는 세계 국제지수, 그 WGBI에 우리가 편입되면 한 75조에서 97조 원 정도 되는 외국인 자금이 훅 들어오니까 좀 숨통이 트일 거다, 이렇게 낙관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그런 낙관론이 있죠. 하지만 진통제는 될 수 있어도 근본 치료제는 아닙니다. WGBI 편입으로 큰돈이 한 번 들어오는 건 맞지만 매년 구조적으로 쏟아져 나오는 순발행 109조 원이라는 이 구조적 병을 고치지를 못하거든요. 게다가 지금 상황을 보면 외국인들이 주식시장에서 순매도로 32조 원을 빼내갔고 환율은 1,530원대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가장 최근 소식을 업데이트해보면 2026 3월 31일 추경 업데이트에서 정부가 국채를 추가로 더 발행하지 않고 초과 세수를 활용해서 1조 원을 상환하겠다는 조치도 있었잖아요. 이것도 흐름을 바꿀 정도는 아니라는 건가요? 네, 방향성은 좋지만 그 거대한 빚의 흐름을 통째로 바꾸기엔 1조 원이라는 숫자가 너무 작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명시적으로 선언하겠습니다. 정부 재정이 민간 시장의 자금 수요를 압박하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 2의 채점 결과는 명백히 F입니다. 여기까지가 4장의 핵심이었습니다. 네, 정부의 지갑 상태를 확인했으니 이제 그 거대한 빚이 시장에 떨어졌을 때 어떤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지 볼 차례입니다. 제5장, 크라우딩 아웃입니다. 크라우딩 아웃. 이게 우리말로 구축 효과라고 하잖아요. 혹시 개념이 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제가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동네에 아주 작은 가게들, 그러니까 기업들이 은행에서 돈을 좀 빌려야 해요. 근데 갑자기 정부라는 아주 초대형 마트가 채권 시장에 턱 나타나서는 시중의 자금을 싹쓸이 해가는 현상. 이게 바로 크라우딩 아웃 맞죠? 네, 완벽합니다. 정부가 돈을 다 빨아들이니까 민간이 빌릴 돈이 마르는 거죠. 저자가 제시한 6개의 금리 데이터를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2025년 6월부터 2026년 3월까지 무려 9개월간의 데이터인데요. 이 기간 동안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단 한 번도 움직이지 않고 2.50%로 동결되었습니다. 기준금리는 가만히 묶여 있었다. 네. 그런데 시장금리는 어땠을까요? 국고채 3년물은 플러스 93.7bp, 10년물은 플러스 88.6bp 올랐습니다. 회사채는 더 신박해요. 우량한 AA-등급은 플러스 98.9bp 올랐고요. 비우량한 BBB- 등급 회사채는 무려 플러스 100.8bp가 올라서 금리가 9.771%가 되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COFIX 신규 취급액도 플러스 28bp 올랐죠. 제가 좀 요약을 해볼게요. 보통 100bp가 1%포인트잖아요. 기준금리는 2.50% 그대로인데 시장금리만 독자적으로 1%포인트 가까이 폭등했다는 거군요. 도대체 이런 폭등이 어떻게 일어난 건가요? 저자는 이 과정을 3단계 구간으로 아주 명확하게 나눠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 구간, 6월부터 10월까지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시장에 좀 남아있어서 상승폭이 미미했습니다. 두 번째 구간, 10월부터 1월 사이인데요. 이때부터 추경 국채가 본격적으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국고채 3년물이 44.3bp, 10년물이 55.2bp로 폭등을 시작하죠. 아, 빚이 쏟아지니까 금리가 뛰었군요. 근데 진짜 이상한 건 세 번째, 1월부터 3월 사이의 구간이에요. 이때 코스피 주식시장이 무려 16%나 급락했잖아요. 원래 교과서대로라면 주식이 폭락할 때 사람들이 공포를 느끼고 안전자산인 채권으로 돈을 막 몰아넣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채권 인기가 높아지니까 금리는 내려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정확합니다. 그게 일반적인 경제학 교과서의 법칙이죠. 하지만 이번에는 국채 물량이 시장을 너무 강하게 짓누르고 있어서 그 교과서적인 법칙조차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자금이 채권 시장으로 오긴 했는데 정부가 쏟아내는 국채 물량이 워낙 압도적이라 그걸 다 소화하지 못하고 금리가 떨어지지 않은 겁니다. 와, 쏟아지는 공급 물량이 시장의 법칙 자체를 마비시켜버렸네요. 근데 이런 분석 듣다 보니까 저자 마나월드 게인의 약간 뇌피셜이나 추측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증거가 있나요? 아주 강력한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입니다. 여기서 발언의 주체를 정확히 구분해서 보셔야 하는데요. 먼저 데이터를 다루는 실무진, 즉 관련 부서의 답변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0년물 금리 상승은 재정 확대 우려와 수급 부담이 대부분을 설명한다고요. 아, 실무진이 대놓고 정부가 빚을 많이 내서 금리가 올랐다고 인정한 거네요. 맞습니다. 그럼 정책을 결정하는 금통위원회 발언은 어떨까요? 한 금통위원은 주식시장으로의 머니무브 현상으로 통화정책 메커니즘이 약화될 우려가 있고 내수와 중소기업의 부담이 커진다고 경고했습니다. 와, 소름 돋네요. 서로 다른 주체의 발언인데 실무진의 데이터 분석 결과하고 정책 결정자의 판단이 완벽하게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거네요. 국채가 시장을 망치고 있다고요? 네, 이것을 증명하는 아주 완벽한 대조군 실험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일본과의 비교인데요. 타카이치 총리 아시죠? 네, 알죠. 게다가 타카이치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하면서 이런 말을 시사했습니다. 우리는 소비세 인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할 계획이 없다라고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일본의 금리는 하락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계속해서 추경을 하며 국채를 발행했고 금리는 올랐죠. 결국 국채를 발행하겠다는 정부 의지의 차이가 곧 금리의 차이를 만들어낸 겁니다. 게다가 우리는 머니무브라는 이중고까지 겪었잖아요. 한쪽에서는 순발행 109조 원이라는 국채 공급이 폭발하는데 그걸 사줘야 할 수요, 즉 가계 예금이나 퇴직연금, 신용대출 자금까지 몽땅 주식시장으로 이동해버렸습니다. 수요는 증발하고 공급만 쏟아지니까 채권 시장이 양면으로 압박을 맞은 거군요. 맞습니다. 양쪽에서 뺨을 맞은 격이죠. 자, 그럼 여기서 또 한 번 명시적으로 선언해야겠네요. 시장 금리가 안정적이어야 한다는 전제 1의 결과 역시 F입니다. 네, 전제 1도 참담하게 F를 받았습니다. 여기까지가 5장의 핵심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기준금리 동결, 국고채 수십 bp 상승, 이런 거시 경제 숫자들 다 알겠는데 그래서 내 통장이랑 대체 무슨 상관인데 싶으시죠? 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6장 가계와 기업에 돌아온 것, 여기서 여러분의 월급표가 왜 위험해지는지 팩터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가계부터 보시죠. 앞서 시장 금리는 무려 94bp에서 101bp나 올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가계가 받는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COFYX 금리는 아까 플러스 28bp만 올랐다고 했죠? 네, 맞아요. 그럼 시장금리랑 COFYX 사이에 한 66bp에서 73bp 정도의 숨은 격차가 생기네요. 근데 이거는 은행들이 서민들을 배려해서 이자를 덜 올린 좋은 현상 아닌가요?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이건 정부의 대출 총량 규제와 은행권의 가산금리 조정으로 표면적으로만 억눌렀을 뿐이지 상승해야 할 비용 자체가 사라진 게 아닙니다. 그냥 압력솥 뚜껑을 강제로 막아둔 거죠. 아, 억누른 거다. 그럼 그게 터졌을 때 타격이 어느 정도인데요? 저자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만약 여러분이 2억 원을 30년 만기로 빌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코픽스 상승분만 적용해도 한 달에 갚아야 할 돈이 약 3.1만 원 오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 달에 3만 원이요? 그 정도면 커피 며칠 안 마시면 방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 달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30년 총액으로 환산하면 무려 1,116만 원이 넘는 엄청난 돈입니다. 와, 1,116만 원이요? 네, 당장 월 3만 원이라 안심했는데 미래의 1,100만 원이 나도 모르게 공중으로 날아가는 거죠. 진짜 무섭네요. 그런데 가계보다 타격이 더 크고 규모에 따라서 체급별로 타격이 확연히 갈리는 곳이 기업이라고요. 네, 기업 규모별 타격 시뮬레이션을 3단계로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매출 3천억 원대 대기업입니다. 금리 상승으로 영업이익 대비 이자가 5.8% 증가했습니다. 아프긴 하지만 자기 체력으로 흡수할 수 있는 수준이죠. 두 번째, 매출 1,000억 원대 중견기업은 어떨까요? 이자 증가폭이 영업이익 대비 7.7%로 뜁니다. 확 뛰네요. 그럼 제일 규모가 작은 매출 100억 원대 중소기업은요? 네, 영업이익 대비 무려 10.1%가 이자 비용으로 추가로 나갑니다. 이 수치들이 의미하는 건 명확합니다.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금리 상승의 타격이 비례적으로 훨씬 크다는 겁니다. 게다가 신용등급에 따라 빌리는 금리 자체도 달라서요. 우량한 AA- 등급 대기업은 3.969%의 돈을 빌리는데 비우량한 BBB- 중소기업은 9.771%에 빌려야 합니다. 똑같이 돈을 꿔도 이자율이 2.5배나 차이가 나는 거죠. 이래서 지금 복합위기 지표들이 빨간불을 켜는 거군요. 방금 자료 보니까 지금 열심히 번 돈으로 이자도 못 내는 이자 보상 비율 100% 미만 기업이 무려 42.8%로 역대 최고라고 나오네요. 게다가 기존 회사채를 새 회사채로 막는 차환 비중은 79.6%고 제2금융권 같은 비은행 연체율은 이미 7%를 넘겼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진짜 무서운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6.4절의 내용은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셔야 합니다. 저희가 앞서 팩트와 가설을 분리한다고 했죠.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저자 마나월드가 명시적으로 이것은 가설이다 라고 밝힌 부분입니다. 앞선 데이터 팩트들과 철저히 분리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자의 가설은 이렇습니다. 중소기업이 방금 본 것처럼 이자가 크게 늘어나는 위기를 맞았어요. 그럼 당장 다음 달에 직원을 해고할까요? 해고는 너무 리스크가 크니까 안 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대신 보이지 않는 경로로 비용을 전가합니다. 임금을 동결해버리고
복리후생을 삭감하고 신규 채용을 확 줄여버리는 거죠. 이걸 계산해보면 직원 1인당 연간 약 71만 원 정도의 비용을 떠안게 되는 셈입니다. 1년에 71만 원요? 네, 근데 이게 1년으로 끝나지 않고 3년이 누적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매월 약 18만 원에서 19만 원의 임금 정체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아, 제가 통찰을 하나 던져보자면 결국 겉으로 보이는 영역은 기업 재무제표에 찍히는 이자 비용 증가라는 숫자지만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벌어지는 일은 결국 평범한 우리들의 임금 정체라는 가설이군요. 내 월급이 안 오르는 이유가 저 거대한 국채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네요. 네, 소름 돋는 아주 날카로운 추론이죠.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6장의 핵심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파헤친 이 거대한 딥다이브를 하나의 강력한 체인으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제가 논증 체인을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처음엔 세수 부족으로 시작됐죠. 그래서 역대급으로 국채를 쏟아내듯 발행했습니다. 여기서 전제 2가 F를 받았습니다. 네, 민간 자금을 압박했으니까요. 그 결과 채권 시장의 수급이 악화되고 자금이 주식으로 빠져나가는 머니무브가 일어났죠. 결국 기준금리는 동결됐는데 시장금리만 독자적으로 폭등해버렸습니다. 여기서 전제 1도 F입니다. 그리고 그 시장금리 폭등은 결국 기업들의 이자 부담을 무겁게 만들었고 네, 그 이자 부담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경로를 타고 직원들의 임금 정체라는 압박으로 내려온 겁니다. 와, 소름 돋게 딱 맞아떨어지네요. 결국 크라우딩 아웃, 즉 정부가 민간에 돈을 밀어낸 그 엄청난 비용은 허공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기업이라는 배관을 거쳐서 결국 평범한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로 고스란히 흘러온다는 핵심 메시지네요. 정확합니다. 거시경제의 거대한 숫자가 결국 내 지갑을 얄팍해 만드는 마법의 경로죠.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근데요, 여기서 정말 이상한 점이 하나 남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국채를 225조 원이나 찍어내고 시장에 돈이 만 넘쳐난다는데 왜 내주만이 우리 동네 식당에는 돈이 안 도는 걸까요? 실제로 돈이 얼마나 도는지를 보여주는 통화 승수가 역사적 바닥을 치고 있다고 합니다. 돈은 넘치는데 돌지 않는 그 기막힌 이유를 저희가 다음 3편 심층 분석에서 끝까지 추적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편도 정말 흥미진진한 데이터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뉴스를 보실 때 정부 예산안 수조 원, 국채 225조 발행 이런 거대한 숫자들 보시면서 여전히 나와는 먼 이야기라고 생각하셨나요? 혹시 올해 유난히 동결된 여러분의 연봉이 혹은 팍팍해진 우리 동네 단골 식당의 사정이 저 거대한 225조 원의 국채 발행과 보이지 않는 끈으로 칭칭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하루쯤은 여러분의 영수증과 뉴스 속 저 숫자들을 하나로 겹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